이번에는 이모군란이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일본의 군국주의화 과정에서, 즉 제국 일본의 전쟁 과정에서 이모군란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뭐 이모군란은 구식군대가 신식군대의 불만을 품고 일으킨 난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뭐 흥선대원군이 천국에 잡혀가고, 그리고 민비, 이 당시에는 이제 대한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왕비였죠. 왕비 민씨가 다시 민씨 세력이 정권의 전면에 등장하는, 뭐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모군란을 뭐 한국사에 주로 다루는데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 우리 한국이, 조선이 당시에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에 팽창 정책을 쓰고 있었고, 또 천국의 거의 종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사실. 자, 그런 가운데 일본이 이제 근대화를 해 나가면서 천국을 이제 밀어내고, 결국은 일본이 한반도를 하나의 교두보로 해서 이익선으로 생각했죠. 일본은 주권선은 이제 일본 본토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익선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이익선이 이 한반도로 봤던 것이죠. 우리 조선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에 진출을 해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완전히 이제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일본의 영향권하에 두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이 시기였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일본이 명분을 앞세워서 할 때 조선의 자주 독립을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 엄밀하게 실질적으로는 뭐 조선을 자서 독립국가로 만들겠다는 어떤 일본의 그런 의지가 아니고요. 사실상의 청나라의 어떤 종주권을 갖다가 배제시키겠다는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 조선을 자주 독립국가로 만든다라고 뭐 늘 이제 일본은 이 당시에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면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모군란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군비 증강을 본격적으로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평가가 많은데, 오늘 그런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은 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제 일본 군국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을 목표로 일본의 군사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모군란이 발발하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조선과 또 일본의 대외 평창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은 1882년에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조선에는 별기군이라는 이제 신식 군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신식 군대 별기군을 훈련을 담당을 했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조선의 90군대 병사들이 여러 가지 처우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기군 신식 군대와 90군대 간의 어떤 차별적인 대우가 극에 달하면서 결국은 난을 일으켰던 것이죠. 자, 이 이모군란의 사실 뒤에는 흥선대원군이 있었죠. 이 90군인들이, 병사들이 흥선대원군과의 어떤 교감 속에서 사실 이러한 이모군란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이모군란의 이 병사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별기군 훈련 교관이 이 호리모토 레이조 공병 소위였는데요. 물론 일본 공사관 소속이죠. 이 소위를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 공사했던 하나부사는 이제 나가사키로 도망을 피신을 하죠. 자, 이러한 이모군란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당시에 이제 육군경이었던 육군의 이제 이때는 이제 내각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육군경이라고 그러고, 1885년도에 이제 일본이 내각제로 바뀌면서 이제 이때는 육군 대신 뭐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육군경이 이제 야마가타인데요. 이 야마가타는 우리가 첫째 시간에도 알아보았다시피 상당한 강경론자죠. 조선 정벌론의 최선봉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향후 메이지 유신 후반기에도
내무경도 하고 그다음에 병부도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일본 어떤 대외 정책을 강경하게 끌고 나가는 주역 중에 주역이 바로 이 야마가타입니다. 자, 이 이모군란이 발생하니까 역시 이 당시의 육군경이었던 이 야마가타는요, 인천을 점령을 하거나 또는 거제도나 울릉도를 할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강력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등 일본에서는 이제 이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의 소위가 살해된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이제 극에 달했었죠. 자, 당시에 이제 이 이모군란이 발생하니까 이제 천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면요. 이 이모군란의 배후 지도자로 지목되었던 흥선대원군을 체포를 해서 청나라로 압송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민씨, 즉 왕후, 당시의 왕후였던 민씨죠. 우리가 민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명성황후는 나중에 대한제국이 되면 명성황후가 되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아직 대한제국이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명칭을 이제 왕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씨 왕후 세력을 정권에 이제 복귀를 시킵니다. 그래서 난을 이제 청나라는 수습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때 청나라는요, 조선 속국론이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천국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천국의 속국이라는 것이죠. 이런 조선 속국론에 이제 기초를 해서 일본 공사관의 경비 병력을 파견하겠다. 그리고 이 이모군란은 청국이 사건을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이제 정하고 일본 측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을 했던 것이죠. 당연히 일본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육군경인 야마가타 아리모토나 또는 당시에 내무경이었던 야마다 아키요시 같은 이런 사람들은 청나라와 전쟁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 야마가타의 군비 한편에서는 또 이와쿠라가 외교적으로 이제 해결하자라는 또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 이와쿠라는 온건파죠. 그래서 늘 메이지 유신 초기에도 이와쿠라 사절단을 이끌면서 한 1년 10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선진 제도와 법률, 문물들을 보고서 일본의 대외 정책을 끌고 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와쿠라는 이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전쟁을 하자는 이 야마가타의 의견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자 하자라는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죠. 이에 이제 이러한 배경에는요, 당시에 그 참사원 의관이었던 이노우에 고와씨가 조선 정략 의견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외교로서 청나라와의 어떤 무력 분쟁을 피하고 외교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해서 결국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게 바로 조선 정략 의견안인데 이게 이제 당시에 참사원 의관했던 이노우에 고와씨가 썼던 의견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제 이와쿠라는 외교적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내놓았죠. 이 참사원은 참고로 이제 지금의 이제 법제부서를 이제 의미하고요. 의관은 이제 당시에 뭐 이 법제처의 이제 고위 관료를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이제 군비를 증강해야 된다는 의견은 상당히 이제 이모군란 후에 일본에서 여러 계층에서 이제 제기가 됩니다. 뭐 온건파든 강경파든 간에 특히 야마가타 같은 강경론자들은 군비 증강론을 적극적으로 이제 제시하면서 해군 군함을 48척을 목표로 해서 함선을 증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함선을 기초로 해서 함대를 구성해서 서해와 동해에 분산 배치해서 무력으로 점점 조선을 압박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었지만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청국과의 직접적인 무력 대결은 회피하고요. 여기 이와쿠라의 의견에 이제 손을 들어줬던 것이죠.
그다음에 조선의 개화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국, 즉 이 각국이라는 것은 당시에 아시아에 진출해 있던 여러 미국, 영국 이런 프랑스, 독일 이런 강대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각국과 어떤 조약을 체결해서 점진적으로 조선의 독립의 지위를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이런 방침으로 이제 정했죠. 전략을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불리시에 나오는 조선 독립의 지위 확보라는 의미는 일본이 뭐 진정성 있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힘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시에 조선은 청국이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청국을 밀어내겠다는 그런 의미를 일본 측 입장에서 이렇게 외교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선 독립의 지위 확보라는 것은 결국은 청국을 종주권을 배제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자, 이때 이제 일본이 이러한 유화책을 비교적 온건한, 즉 청국과의 어떤 전쟁을 피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자고 결정했던 이유는 이제 배경은요. 당시 청나라와 일본 간에는 군사력 격차가 아주 컸습니다. 해군을 예를 들면 일본의 함선은 한 20척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 한 뭐 2,500톤, 3,000톤의 어떤 철갑선 이런 세 척을 포함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한 전투에 적합한 함정은 한 10여 척밖에 없었어요. 10척 내지 12척 정도였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청국은 총 37척의 함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7,000톤급의 함선을 세 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적합한 함정이 한 22척이기 때문에 거의 2대 1의 어떤 해군력의 경차를 보였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은 청국과 전쟁을 하기에는 상당한 군사력의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정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모군란은 이렇게 수습이 됩니다. 제물포 조약이 이제 8월 30일에 체결이 됩니다. 청나라하고 일본 간에. 이 제물포 조약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좀 보면 우선 조선 정부는 일본에 50만 엔의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공사관 경비를 위해서 1,000명을 주둔시키게 하고요. 앞에서 이제 일본 소위가 살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관 경비를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1,000명을 일본 경비 병력을 이제 주둔시키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청국은 3,000명의 병력이 주둔하도록 이렇게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때에 이제 조선이 청국의 속국임을 명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그러면 중국 조선 상민 수력 무역 장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이것을 조선 통상 장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중국과 당시 청나라와야 조선과의 어떤 무역에 관한 협정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요. 1조에 이제 이 조약은 이 조선 통상 장정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아예 명기를 합니다. 조선이 중국의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북양 대신이었던 이홍장과 조선의 왕은 대등한 어떤 지위이다라고 또 그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도 중국의 상무위원들의 어떤 취해법권을 인정하고요. 재판관할권이 청국에 넘어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조선의 어떤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협정을 하는 그 문서가 바로 이 협정 문서가 조선 통상장정이에요. 우리가 흔히 중조 뭐 상민수륙 무역장정이라고 뭐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조선이 청국의 속국이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이 제물포 조약 체결을 통해서 이모군란이 이제 수습이 되었던 것이죠. 뭐 우리로서는 수습이 아니죠. 청나라와 일본 간의 수습이죠. 자, 이 이후에 이제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청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여야 되겠다는 강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해군을 급속하게 증강시키는 어떤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해군경이었던 이 가와무라 스미요시는
이모군란 이후에 해군 확장 방안을 상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이 스미요 씨는 해군 확장 방안을 건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재상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이 앞에서 설명드려도 한 10여 척, 12척 정도가 이제 뭐 전투를 할 수 있는 함정인데 앞으로 향후 8개년간 계속 사업으로 48척을 더 건조해서 총 60척의 함대를 보유하자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청국을 결국은 해군을 압도하자는 그런 어떤 계획이죠. 그리고 이제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물도 병론이라는 어떤 저서에서요.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우리가 첫째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논의했지만 이와쿠라하고 궤를 같이 하는 이 외교적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온건파의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후쿠자와 유키치마저도 이모군란 이후에는 이 일본의 어떤 강경 세력과 궤를 같이 해서 군비 정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론에서 지금 현재 국제 질서는 도리의 세계가 아니고 무력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병력을 버리고 의뢰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즉 무력이 최우선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의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일 일본의 병비는 나라의 비율로 본다면 충분한 것이 아니면 명확하다라고 하면서 이 병론에서 주장하면서 군비 정강, 즉 해군경 가와무라의 군비 정강론에 힘을 실어주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 천황은 메이지 천황이 이제 가기를 소집해서 여러 논의 끝에 이제 8년 동안 대형 함정 5척과 중소형 함정 15척을 포함해서 총 32척의 함정을 건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일본 해군의 본격적인 정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 때요. 자,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의 군사비 총액을 좀 찾아보니까요. 국가 예산의 한 20% 정도를 상회했습니다. 이 이전에는 대략 한 15% 정도에 못 미쳤는데요.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육군과 해군을 다 포함해서 한 20% 정도 상회를 했죠. 당시에 이제 해군은 뭐 함선이 22척인데 그 중에서 뭐 한 12척 정도는 이제 전투에 적합한 함선이 있고 육군은 대략 한 4만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육해공군의 공군은 없었고요. 육해군의 국가 예산의 한 20% 정도를 이제 군비에 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모군란 이후에는 20% 정도로 이렇게 정대가 되었고요. 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해서 메이지 유신 정부의 말기에 간 1890년대에 가면요. 30%로 완전히 수준이 정대가 됩니다. 군사비가. 자, 이러한 어떤 통계치를 보고 볼 때에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은 군사 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해외 정벌이 가능한 이런 군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